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십니까, 전진영입니다. 오늘 오전 한국은행 금융통합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0.5%로 동결했습니다. 지난해 5월 0.25%포인트 인하한 후 1년째 같은 금리를 유지하고 있죠. 하지만 오늘 이 같은 금리 결정보다 더 주목을 받은 건 한국은행이 제시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였습니다. 석 달 전보다 1.0%포인트 상향 조정한 4.0%로 전망을 한 건데요. 수출이 호조를 지속하고 또 민간 소비도 부진해서 점차 벗어나는 추세인데다 정부의 추경 집행 효과도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 내용도 소개해드리죠. 우리나라의 가상화폐 거래소 현재 약 200여 개로 추정되는데요. 이 가운데 9월까지 은행 실명 계좌 발급을 받지 못한 거래소들은 무더기로 퇴출됩니다. 국내 주요 은행들이 가상화폐 거래소의 실명 계좌를 발급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무더기 폐쇄로 인한 시장 위축이냐, 부실 거래소 폐쇄로 인한 시장 자정 효과를 두고 의견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잠시 뒤 생생 이슈 인터뷰에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27일 목요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지난해 3월에 개정돼서 올해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특정 금융정보법에 따라서 오는 9월 24일까지 실명 확인된 계좌를 신고하고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국내 주요 은행들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실명 계좌를 발급하지 않기로 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확인된 실명 계좌 속 투자금은 보호받을 수 있지만 많은 가상화폐 거래소가 불법이라는 이름 아래 문을 닫게 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내용 동국대 블록체인 연구센터 박성준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성준입니다. 예, 일단 이 근거가 되는 특정 금융정보법부터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제가 설명을 드린 대로 가상화폐 거래소를 할 거면 확인된 실명 계좌를 신고하고 심사를 받아라. 이게 이제 주요 골자인데요. 업계에서는 당초에도 이 법에 대해서 굉장히 난색을 표했었죠. 예, 그렇죠. 사실은 좀 찬반 논란이 좀 있었는데요. 네. 대부분은 이제 좀 반대를 했었죠. 예. 근데 그 특검법을 보면은 이게 그 찬성하는 사람들이 그나마 좀 생각을 했던 것은 그동안 암호화폐가 제도와의 바깥에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 특검법을 통해서 혹시 암호화폐 제도와의 시발점이 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이제 기대 때문에 찬성을 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특검법은 제가 볼 때 이제 법 자체로만 보면은 필요한 법이고요. 네. 그 배경에는 이제 G7이라든지 G20 이런 어떤 자금 세탁 방지하고 관련이 있는 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FATF라고 그 자금 세탁 방지 국제 기구가 있습니다. 네. 이제 거기서 이제 암호화폐 같은 게 기존의 금융 생태권 바깥에 있는 거라 사실은 뭐 탈세라든지 자금 세탁에서 바깥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관리가 부재한 거죠. 네. 이거를 알고 이제 국제적인 논의가 계속 3년 전부터 있었고요. 거기서 이제 암호화폐 관리에 대한 어떤 공고 사항을 지침을 발행을 했고 그걸 전 세계에 공고한 겁니다. 그거를 저희 나라가 이제 받아줘가지고 특검법이라고 이제 만든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 그 필요성이 있는 법인 거는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좀 우려했던 거는 이 국제적인 공고 지침에 그 하나가 금지 아닌 규제예요. 네. 그러니까 규제는 맞는데 그 앞에 금지 아닌이라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전면 금지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금지 아닌 규제에서 금지 아닌은 빼고 규제만 받아들인 거라 사실은 좀 우려를 좀 많이 했던 거죠. 예.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지금 블록체인 연구센터에 계셔서 뭐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자체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장부의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기록하고 또 이걸 여러 대의 컴퓨터에 복제해서 저장하고 여러 개의 컴퓨터가 기록을 검증하면서 해킹을 막는 시스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설명만으로 보면 꼭 실명 계좌가 필요한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네, 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네.
그 블록체인 기술 써가지고 하는 거는 이제 투명하고 신뢰성을 보장하는 거는 맞고요. 네. 근데 이제 실명 계좌는 좀 다른 관점의 문제입니다. 어떤 거래 안전성을 보장해 주는 거는 맞는데 그렇다고 그 계좌의 소유주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보장을 해주질 않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명 계좌가 필요한 이유는 그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그 자금 세탁 방지나 탈세 등에 의해서 어떤 그 돈을 번 사람이 그거를 다른 쪽 그 암호화폐를 이용해서 좀 나쁜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네. 그 금융 실명제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흐름을 정확히 그 분석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명 계좌는 꼭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건 해킹하고는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문제는 그 실명 계좌 하는 거를 이제 어떻게 실행하느냐에 대한 문제는 또 이제 현실적인 그 논쟁거리는 있지만 어쨌든 관점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실명 계좌의 필요 여부와 해킹은 완전히 별개의 차원으로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거고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정부가 원하는 건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중은행이랑 가상화폐 거래소가 서로 제휴를 해서 실명 계좌를 발급받아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전체 가상화폐 거래소가 200여 개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그러면 실명 계좌 발급 제휴를 맺은 곳이 몇 군데나 되나요? 네, 현재는 4개입니다. 4개요? 예, 거래소 네. 이름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네, 그럼요. 예, 거래소 이름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대형 거래소는 이제 빗송과 업비트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중형 거래소라고 하는 이제 코인원 코빅 같은 이 4개 정도만이 현재 실명 계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 말씀해주신 대형 거래소 4곳 정도만 시중은행하고 네네. 지금 이용 계약을 맺은 건데 그러면 아직 제휴를 안 맺은 거래소가 훨씬 더 많은 거잖아요. 거의 대부분 안 맺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그 제휴를 안 맺은 다른 거래소들이나 뭐 남은 시중은행들의 제휴 가능성은 앞으로도 거의 없는 건가요? 지금 현재 정부의 정책 기조로 봐서는 좀 가능성이 저는 좀 희박하다고 생각을 해요. 문제는 이제 특검법에 의해서 사실 특검법은 이제 승인제도는 아니고요. 신고 수리제도고 인가제인데 네. 그 인가하는 조건이 중요한 게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정보보호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정보보호 관리 체계라는 ISMS를 받아야 되는 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여러 가지 이유로 실명 계좌 인증을 받아야 되는 거죠. 현재 한 100개에서 한 200개 사이에서 그 정보관리 체계인 첫 번째 조건을 지금까지 받은 거래소는 인증받은 거래소는 제가 아는 바로 한 17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보다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마지막 남은 조건인 실명계좌 인증이지 않습니까? 네. 그 실명계좌 인증을 해주는 거는 전적으로 이제 은행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예. 근데 지금 현재 정부 정책 기조가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를 3년 전에 박상희 전 장관부터 해서 원성수 금융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를 가만히 보면은 제가 느끼기에는 정부의 속마음은 폐쇄했으면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어떤 분위기를 은행들도 알겠죠. 네. 그래서 또 하나 특검법에서 암호화폐 거래소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제 거의 은행이 이제 관리 감독하는 책임을 쥐어지는 거죠. 예.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좀 언뜻 실명계좌 인증을 해주는 게 사실은 좀 곤란한 여러 가지 환경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실명계좌 인증 받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아마 많은 거래소들이 이제 사업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올 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 정부가 아무래도 이 가상화폐를 대하는 시선이 좀 차갑다 보니까 이 부분을 그렇죠. 이제 은행이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것도 있을 것 같고. 예. 그리고 최근에 가상화폐 시세가 엄청 폭락했잖아요. 이 부분도 네네네. 좀 은행들이 소극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될까요? 예, 그것도 이제 결국 이제 환경이죠. 네. 지금 이제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제 은행 정부의 그런 거에다가 이번에 또 사실은 이제 급등담을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적 분위기라든지가 이제 투자라기보다는 투기성이라는 정부의 얘기에 대한 어떤 그거를 이제 듣는 투자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자체가 현재는 별로 이렇게 좋은 시각으로 보는 분들이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은행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적인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제 은행들도 사실은 좀 들어가고 싶다고 한 은행이 있더라도 뭐 정부의 여러 가지 압박이나 또는 그 시장의 상황에 대해서 좀 주저하는 게 더 강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영향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뭐 정부의 그런 시각도 그렇고 여전히 약간 그런 암호화폐에 대한 차가운 시선을 은행 입장에서는 외면할 수가 없을 텐데 그렇다면 이런 굵직한 저희가 잘 아는 대형 시중은행 말고요. 예. 지방은행도 있고 요즘은 또 예. 인터넷은행도 워낙 활발하게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예. 인터넷은행 뭐 이런 쪽이랑 제휴를 맺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지금 현재 그 업비트 같은 경우는 인터넷은행하고 하고 있고요.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인터넷은행들하고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하고는 이제 궁합이 잘 맞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업비트가 전략을 잘 짠 것 같고요. 예, 문제는 뭐냐면은 다른 은행들이죠. 그래서 그 지방은행이나 또 뭐 여러 가지 제3금융권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런 쪽에서는 과연 이 암호화폐 거래소하고 실명 계좌 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또 은행 입장에서는 예치금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손실도 있고. 네. 근데 그런 걸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아무래도 그 정부의 정책 기반이 좀 부정적이라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가장 신경 쓰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실명계좌 인증을 터줄 것 같지는 솔직히 않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어제 그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1이 열렸고 여기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 네. 자리에서 이 실명 계좌 발급 제휴를 맺은 거래소를 통한 투자금은 보호가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이제 기사화도 많이 됐는데 예. 이 은 위원장이 언급한 전체 가상화폐 투자 금액 중에서 실명계좌 발급 제휴를 맺은 거래소에 있는 자금, 요거는 몇 퍼센트 정도나 되나요? 금액적으로.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는 아직 정확히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네. 그냥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 우리나라 그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양이라든지 예치금 같은 걸 보면은 거의 대형 거래소 4개가 거의 다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다. 굉장히 퍼센트가 클 예. 거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네. 그 문제는 뭐냐면은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가 이제 그 2018년 광풍 이후에 그이부터 이제 조금씩 성장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현재는 사실은 암호화폐 시장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근데 아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암호화폐 거래소가 실질적으로 이제 실명계좌 인증받은 게 4개고 그동안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가 이제 우후죽순처럼 생긴 것도 맞지 않습니까? 네. 근데 문제는 그 거래소들이 그동안에도 이제 실명계좌 인증에 대해서 은행들하고 협의를 사실은 다 하고 있었어요. 예.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이제 어렵다 보니까 일반 고객들 입장에서는 대형 거래소에 쏠림 현상이 생긴 것도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그 4개 거래소가 우리나라 시장 전체를 거의 다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으실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저는 좀 이 부분도 궁금한 게요. 투자금이 보호될 거라고 말한 그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에서 이 투자금이 보호된다는 구체적인 게 어디까지가 보호되는 건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예. 설마 정부가 손실보상 보장해 주겠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원금을 보존을 해준다는 건가 아니면은 뭐 해킹 같은 금융사고로부터 보호해준다는 건가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어떻게 보호해준다라는 이야기가 없으니까 아마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그럼 뭘 보호해준다는 건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은성수 금융위원장님께서 저번에 한번 그 국회 그 질문에서 이제 답변을 하신 게 사실은 큰 반항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청원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은성수 금융위원장님 사퇴에 대한 국민청원이 20만이 넘었습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융위원장님께서 조금 후퇴하는 것처럼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말이 조금 그 단어를 좀 잘못 선택하신 것 같아요. 투자금이 보호된다는 걸로 얘기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이제 투자자들이 거래를 하면은 사실은 그 암호화폐 거래소가 아직은 법제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투명성하고 신뢰성이 좀 부족하고 시세 조정 등 여러 가지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들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 보호 대책의 일환으로 암호화폐 거래소를 조금 이제 건전하게 만들겠다는 거죠. 투명성하고 신뢰성 이런 걸 확보한다면 이제 투자자들에 대한 어떤 보호 대책이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거래소에서 만약에 해킹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게 만약에 거래소 잘못이 있으면 그 거래소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거래소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투자자들에 대한 그때는 이제 거래소의 잘못으로 인한 거기 때문에 투자자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거겠죠. 이런 이런 의미로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중요한 거는
특검법에는 이런 항목들이 없거든요. 아, 그 그러니까 부분도 포인트네요. 네. 예, 특검법에는 소위 말하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국제 공고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예. 그거는 엄밀한 의미하면은 이제 자금세탁 방지에 관련된 항목들이 집중돼 있는 거예요. 네. 특검법에는 정보 보호 측면도 없고 투자자 보호 대책이라는 항목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신고 수리되는 거는 이제 특검법에서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어떻게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투자자 보호 대책을 말씀하시는지 조금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네. 9월 25일 날 이제 신고 수리를 못하는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다 이제 문을 닫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현재 나머지 4개 업체도 아직은 뭐 이렇게 신고 수리가 될지 안 될지에 대한 100%는 아니지만 어쨌든 4개는 현재 실명 계좌 인증을 받은 상태니까 네. 나머지 그러면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이제 폐사가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될 텐데 네. 그러면 이제 그 안에 있는 회원들 아니 가입자들이요. 그럼 대책이 뭐냐 이거죠. 네. 9월 25일이면 3개월뿐이 안 남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입장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그 얘기는 전혀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좀 한 발 물러선 건 맞는데 이제 원해서 물러서신 게 아니고 국민청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압박 때문에 이제 본인의 입장을 약간 후퇴한다는 측면에서 말씀하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 부분이 궁금한 게요. 실명 계좌 발급 제휴 맺은 거래소 아닌 나머지 네. 거래소에 지금 투자금이 들어가 있는 분들 9월 25일 이후가 되면 그 거래 금액들은 다 어떡하나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정부가 입장을 밝혔잖아요. 네. 그때 은수수 금융위원장이 그거는 정부가 모르는 일이다. 투자자들이 알아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거의 뭐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반항을 일으킨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어떤 암호화폐를 인정을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암호화폐 거래소라는 게 통신 판매업자로 일단 사업을 하게 돼 있었잖아요. 예. 하고 있었잖아요. 예. 그 와중에 시장이 3년간은 조금 제가 볼 때는 좀 방치된 상태죠. 그 방치된 상태에서 이제 특검법이 시행이 됨으로써 이제 끝에 왔는데 그럼 그동안 투자했던 사람들의 보호 대책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뿐만 아니라 현재 어떤 누구도 해결책을 내놓으실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현재 가장 시급하고 큰 문제는 9월 25일이에요. 네. 예.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이 은성수 위원장이 이제 덧붙이는 말이 그거였더라고요. 투자자들이 그래서 거래하는 업소가 어떤 상태인지를 좀 알고 9월 25일 되기 전에 좀 안전한 곳으로 자산을 옮겨주십사 부탁드리는 말이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에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좀 무책임한 말씀이시죠. 왜냐하면은 특검법이 시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특검법이 시행돼서 신고술이 되는 거가 결정나는 날은 9월 25일이에요. 예. 그전에는 어떤 거래소들이 계속 사업을 할지 안 할지를 그 누구도 모릅니다.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가 그게 이렇게 예측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은행들이 예를 들어서 실명계좌 인증을 해주는 그런 정확한 기준이 뭐냐. 그것도 아직 공통적으로 합의된 기준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좀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떤 분이 예를 들어서 투자자가 어떤 거래소에서 가입을 해서 거래를 하고 있는데 그럼 이게 신고 수리가 건전한 거래소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일반 투자자들은 잘 모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말씀은 그렇게 쉽게 하시는데 시장을 모르시는 거예요, 진짜 그분은. 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신다면은 그렇게 쉽게 말씀 못 하십니다. 만약에 정말로 그걸 원하셨다라면은 그럼 이런 암호화폐 거래소는 건전하다. 이런 데를 하지 말라. 이런 거를 투자자들의 관점에서 기준을 주셔야 거기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이동할 거 아닙니까? 네. 투자자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약간은 좀 무책임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솔직히 합니다. 네. 그러니까 실명 계좌 제휴 여부를 가지고 그 회사가 건전한지 위험한지를 판단하는 건 지금 시장 상황을 봤을 때는 약간 무리가 있다. 그 얘기. 무리가 있고요. 네. 예, 그것만 무리가 있고 그것만이 다는 아니라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약간 긍정적인 시각으로는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동안 뭐 워낙 검증되지 않은 가상화폐 거래소들 립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어떻게 보면 불건전한 거래소들이 좀 자정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시각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것도 원칙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죠. 근데 3년 동안 뭐 하셨냐는 거예요. 2018년도부터 저희 국내에서 블록체인 암호화폐하는 사람들은 이런 문제점을 다 예상을 하고 정부에 끊임없이 건의를 하고 소통을 원했었습니다. 네. 원칙적으로는 다 맞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늦었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시작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생각하면은 그것도 맞는 말씀이세요. 하지만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당장 현실에서 벌어지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지 않나요? 그 좋은 뜻으로 이제 앞으로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이제 투명하게 만들고 관리를 통해서 건전한 암호화폐 거래소가 만들어진다. 그걸 원하는 거죠. 사실 모든 사람이. 네, 그렇죠. 근데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네. 지금 당장 현실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먼저 시급한 현재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거하고 병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예.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어떤지를 파악하고 그 현재 문제를 해결하면서 같이 법적인 제도 정비를 병행해야 된다. 이 이야기로.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국대 블록체인 연구센터 박성준 교수였습니다.